고대 문명은 현대 과학으로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 중에는 그 시대치고는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이는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과학이 아직 재현하지 못한 10가지 고대 재료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고대 혁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티오프 워린 로마 콘크리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터프 웨인 로마 콘크리트, 오푸스 카이멘티키움 오프 체멘티치움. 으로 알려진 로마 콘크리트는 세월의 시험을 견뎌낸 재료입니다. 이것은 많은 고대 로마 항구, 방파제 구조물 및 기타 해안 건설물에서 발견되었으며 2000년 넘게 바다의 파괴력을 견뎌냈습니다. 이는 현대 콘크리트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 콘크리트는 바닷물에 노출되면 불과 수십 년 만에 열화되고 부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로마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재료가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미스터리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그 강도의 비밀은 독특한 구성에 있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의존하는 현대 콘크리트와 달리 로마인들은 화산재, 석회, 바닷물의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포졸라나라고 불리는 화산재는 석회 및 바닷물과 반응하여 알루미늄 토버모라이트라는 희귀 광물을 형성합니다. 이 광물은 미세한 수준에서 서로 맞물려 물, 특히 바닷물에 노출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강화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로마 콘크리트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노화될수록 더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고 균열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현대 콘크리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로마 콘크리트가 이토록 내구성이 뛰어난 이유는 그 광물 구조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토버모라이트 광물은 화산재와 바닷물의 부산물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결정 구조를 형성하여 해양 환경에 노출될 때 콘크리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로마 콘크리트가 바닷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튼튼하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로마 콘크리트를 재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연구원들은 가이사리아와 코스 같은 지역의 고대 로마 항구에서 코어 샘플을 수집했고 콘크리트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광물화 과정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로마 콘크리트의 정확한 혼합물을 재현하려는 현대적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로마인들이 사용한 화산재인데 이것은 독특한 화산 물질이 풍부한 나폴리만에서 특별히 공급되었습니다. 현대의 건설 자재는 이 특정한 화산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것 없이는 현대 콘크리트가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게다가 로마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은 느린 수중 양생 과정이었습니다.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빠르게 굳는 현대 콘크리트와 달리 로마 콘크리트는 특히 물속에서 훨씬 더 긴 양생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하게 결합되도록 하기 위해 완전히 굳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긴 양생 과정은 오늘날의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현대의 속경성 콘크리트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양생 과정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현대의 작업 일정은 단순히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마 콘크리트는 현대 건설의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콘크리트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늘날의 재료보다 수세기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로마 콘크리트가 현대의 댐, 교량, 해안방어, 시설 건설에 사용된다면 수조 달러의 수리 비용과 환경 피해를 잠재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억제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 우수한 재료를 되살리려는 동기가 그토록 적은 것일까요? 현대 콘크리트의 취약성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산업은 어디일까요? 현대 건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고대 기술을 우리가 재발견하지 못하게 막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타우푸슈 다마스쿠스 강은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재료 중 하나로 놀라운 강도와 유연성 그리고 표면에 새겨진 아름다운 소형 도리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칼날은 이가 빠지지 않고도 금속과 심지어 소총 총열까지 자를 수 있었으며
부러지지 않고 거의 90도까지 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강이 진정한 미스터리는 그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자들도 아직 완전히 재현할 수 없는 고대의 공정입니다. 다마스쿠스 강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조 과정에서 형성되는 탄소 나노튜브와 탄화물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구조는 이 강철의 전설적인 특성인 극한의 강도, 날카로움, 그리고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현대 야금학은 전자현미경과 레이저 절단기 같은 첨단 도구를 사용하여 금속의 구성을 이해하지만 다마스쿠스 강을 만든 정확한 공정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 강을 만드는 공정은 철광석을 나무 조각이나 마른 이과 같은 유기물과 함께 밀봉된 도가니에 넣고 재련하여 저산소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밀한 탄소 흡수가 가능해졌고 고탄소강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리드미컬한 주기에 따라 두드리고 가열하고 냉각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온도, 시간, 압력의 정교한 균형이 강철 제작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공정을 망쳐 강철을 부서지기 쉽게 하거나 불균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대 야금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마스쿠스 강을 그토록 탄력 있게 만드는 특정한 탄소 분포를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6년 연구원들은 다마스쿠스 강이 진품 샘플에 박힌 탄화철 나노와이어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좁은 열적 조건에서만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고대 대장장이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수되었으며 그 과정이 매우 섬세하고 숙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장인들은 세대에 걸쳐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으며 매 반복마다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강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원자재의 출처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마스쿠스 강을 만드는 데 사용된 광석에 인도 남부의 특정 광산에서 발견되는 바나듐과 몰리브덴 같은 미량 원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믿습니다. 불행히도 그 광산들은 이후 고갈되거나 변형되었습니다. 정확한 미량 원소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광석을 사용하려는 시도들은 강철의 특성을 재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마스쿠스 강 제작의 비밀이 단조 과정에서 사용된 잃어버린 식물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도가니 내부의 특별한 탄소 농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멸종되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다마스쿠스 강을 만드는 진정한 기술은 사라졌습니다. 식민 세력과 유럽의 야금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다마스쿠스 강 제작과 같은 토착 공예는 억압되었습니다. 한때 이 뛰어난 강철을 단조하는 능력으로 추앙받았던 지역 대장장이들의 지식은 유럽의 산업적 방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 강의 비밀을 세대에 걸쳐 전수해온 구전 전통은 중단되었고 그 기술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현대, 특히 군사 기술과 항공 우주 산업에서 다마스쿠스 강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 인도의 한 군사 연구기관에서 유출된 메모는 다마스쿠스 강과 유사한 특성인 비정상적인 피로 저항성을 보이는 식민지 이전 야금학 기반의 합금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공개적인 연구나 간행물은 나오지 않았으며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다마스쿠스 강의 부활을 위한 자금 지원이 이토록 적은 것일까요? 현대 재료 산업에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혼란 때문에 이를 만드는 지식이 의도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다마스쿠스 강이 부활할 수 있다면 군사 기술에서 항공 우주, 심지어 의료 도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칼날이나 강철보다 강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휠 정도로 유연한 재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왜 이 고대 지식에 대한 추구가 방해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우리 기술 역사의 이토록 심오한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부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텁사임 오리칼룸 합금 2015년 해양 고고학자들이 시칠리아 해안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그들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미지의 금속, 인고 금속 덩어리 39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인곳들은 2600년 넘게 물에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금적색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시간의 흐름과 부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 인곳들은 처음에 금이나 청동으로 생각되었으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완전히 독특한 합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그들이 아틀란티스의 전설적인 금속인 오리칼룸을 찾아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서 오리칼룸은 아틀란티스에서 금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귀한 금속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은 희귀한 아름다움으로 가치가 높아 도시의 내부 성소와 신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들은 이를 플라톤 이야기의 상징적 요소인 우화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인곳들의 발견은 그 신화에 대한 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곳들은 구리, 아연, 니켈, 납, 그리고 소량의 히토류 금속으로 구성된 복잡한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료들이 결합되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금속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합금에 사용된 원소들의 순도와 균형이었는데 이는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스터리의 핵심은 이 금속의 특이한 성질에 있습니다. 오리칼룸은 알려진 어떤 금속과도 다른 독특한 광택과 스펙트럼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야금학자들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이 금속의 특성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이 합금의 구성은 정밀함과 특정한 환경 조건이 필요한 고도로 제어된 공정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비잔틴 제국이나 그 어떤 고대 문명도 접근할 수 없었을 조건입니다. 특히 냉각 과정은 느리고 의도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금속들이 현대 야금학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리칼룸이 단지 장식적 가치 이상의 것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전도성 특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전송이나 신호차폐와 같은 기술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이 금속의 발견이 그토록 저항과 비밀에 부딪혔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인곳들이 발견된 후 이탈리아 문화부는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고 분석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추가 샘플 채취를 거부당했고 인곳들은 보존을 위해 국가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오리칼룸의 재발견이 현대 기술의 위협이 되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런 금속을 만드는 비밀이 에너지, 항공, 우주 또는 군사 응용 분야의 산업을 혁신할 열쇠를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리칼룸에 대한 추가 연구의 억제는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는 이 금속이 재현될 경우 현재의 기술, 특히 재료 과학과 관련된 기술들을 뒤흔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리칼룸이 진정으로 재료 융합에 잃어버린 과학이라면 고대 문명의 지식으로부터 또 무엇이 묻혀 있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진보된 재료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 현대 산업 세계의 근간에 도전하기 때문일까요? 탑세르 메소포타미아 렌즈 1850년 이라크 북부의 고대 아시리아 도시 님루드 유적을 발굴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신전 유적 속에 묻혀있던 흥미로운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타원형인 수정 조각으로 매끄럽고 볼록하며 묘한 투명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식품으로 치부되었으나 나중에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광학 장치 중 하나인 님루드 렌즈임이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7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렌즈는 천연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름은 약 1.6인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발견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 사물을 귀산배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그리스나 로마인들보다 훨씬 이전의 광학을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렌즈가 제작된 정밀함은 빛이 곡면을 통과할 때 어떻게 굴절되는지에 대한 진보된 이해의 증거입니다. 이 렌즈는 단독으로 발견된 유물도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바빌로니아 유적지에서 이와 유사한 연마된 수정 렌즈들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원래 단순한 장신구나 의뢰용 물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렌즈들 중 다수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밀한 광학적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07년 제네바 대학교의 연구진은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렌즈 13개를 재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러 렌즈가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광학기기에 필수적인 제어된 초점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완벽한 곡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렌즈 제작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시작되었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도전합니다.
만약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렌즈 제작 기술을 마스터했다면 그들은 이 렌즈들을 천문학에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이 기술로 행성, 별, 심지어 미생물까지 관찰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광학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발견은 또한 현미경이나 망원경과 관련된 첨단 기술이 없었던 문화권에서 왜 이 렌즈들이 이토록 널리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렌즈들은 천문학적 전통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정밀 조각, 수술 또는 다른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에 사용되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천문학을 위해 렌즈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증거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성도는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밤하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렌즈들이 르네상스 시대까지 잃어버렸던 정밀함으로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까요? 이러한 발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박물관 수장고에 갇혀 있거나 유물 아카이브의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를 과학기구로 재분류해달라는 요청은 반복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독일 연구소의 한 광학 전문가가 대형 박물관의 메소포타미아 렌즈 컬렉션을 조사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존 우려 때문이라지만 다른 수정 기반 유물에는 그런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렌즈들이 하늘을 측정하거나 정밀한 의료 절차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더 큰 광학 시스템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그리스인들보다 수세기 앞서 광학기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과학의 발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탑 5 이집트의 항균 금분말 1924년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사카라 유적지에 있는 대제사장 앙크코르의 무덤에서 유물을 분류하던 중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라가 된 그의 몸속 가리개를 덮고 있는 금가루층은 처음에는 이집트 매장 풍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의 상징이나 의례적인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금가루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카이로 박물관에서 실시한 미세 분석 결과 금 입자들이 나노 크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각 조각의 지름은 50나노미터 미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금가루가 항균 특성을 보였다는 발견이었습니다. 대장균 및 황색 포도 상국균과 같은 박테리아 군집에 대해 테스트했을 때 이 입자들은 불과 몇 분 만에 박테리아의 99% 이상을 죽였습니다. 화학 반응에 의존하는 현대의 항생제와 달리 이 금분말은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발견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대 나노 기술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토록 정밀하게 제어된 금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데는 원심 분리기, 화학 조조, 전자 모니터링과 같은 첨단 실험실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첨단 도구 없이 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라 제작 과정에서 금을 나노 크기의 입자로 분해하기 위해 식물 효소가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미라의 가리가이 안에서 발견된 희귀한 사막식물의 꽃가루 알갱이는 유기 화합물이 금입자를 안정화하는 데 역할을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의 함의는 놀랍습니다. 만약 이집트인들이 현대 과학보다 훨씬 이전에 나노 기술을 마스터했다면 그들은 재료의 항균 특성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한 이해입니다. 금 나노 입자는 오늘날 약물 전달에서 상처 치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러한 특성을 최초로 활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견 이후 금 분말 샘플은 조용히 일반 전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공식 기록에는 이 입자들이 금도금된 가루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항균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억제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스위스의 한 저명한 생화학자는 고대 조리법을 사용하여 금 분말의 효과를 재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자금 지원은 중단되었고 그의 영혼은 발표되기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이 발견이 현대 과학계에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시대를 훨씬 앞선 형태의 감염 통제 기술을 습득했고 이 지식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일까요?
이집트인들이 진정으로 나노 입자의 힘을 발견하고 이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현대 의학을 변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상실은 한 가지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발견하지 못한 고대 문명의 또 다른 첨단 기술은 무엇일까요? 세월의 모래 속에 의도적으로 묻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탑 6. 그리스의 불서기 678년 콘스탄티노플 해안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해전 중 비잔틴 해군은 역사에 기록될 공포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불입니다. 비잔틴 함선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와 수면 위를 덮쳤고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이 불은 다른 어떤 불과도 달리 물로 끌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물을 뿌리면 오히려 더 격렬하게 탔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것을 마치 통제할 수 없이 번져나가는 살아있는 불꽃처럼 묘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의 불은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였지만 그 정확한 제조법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의 불은 군함에 장착된 사이펀 같은 장치를 통해 발사되었는데 이는 비잔틴인들이 시대를 훨씬 앞선 가압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불 그 자체의 성분에 있습니다. 이 무기에 대한 묘사는 그것이 물 위에서 탈 수 있고 목표물에 달라붙으며 바다에 던져져도 계속 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 과학자들이 재현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리스의 불 성분은 수세기 동안 추측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생석회, 나프타, 황, 그리고 역청의 혼합물로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알려져 있지만 이 불의 놀라운 복원력과 수중에서도 타는 능력을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2003년 테살로니키 대학교의 연구팀은 수면 위에서 탈 수 있는 젤 형태의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 그리스의 불의 특성을 재현하는 데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버전은 합성 안정제와 인공 화학 물질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비잔틴 시대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재료들입니다. 그리스의 불 제조법은 비잔틴 장인들 중 엄선된 소수 집단에 의해 1급 비밀로 지켜졌습니다. 이 장인들은 제조법이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세대에서 세대로 비밀을 전수했습니다. 그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비밀을 폭로하려 한 사람은 누구든 처형되었습니다. 채빙 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을 때 그리스의 불의 비밀은 사라졌습니다. 그 구성에 대한 모든 기록은 파괴되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졌습니다. 1970년대 나토의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는 바닷물과 접촉할 때 발화할 수 있는 물질인 GFR7이 언급되었는데 이 물질은 고대 소위탄 무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대한 테스트는 갑자기 중단되었고 그 성분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고대 비잔틴 난파선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었고 연구원들은 그리스의 불의 잔해일지도 모르는 타르 같은 찌꺼기가 담긴 밀봉된 암포라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 유적지들은 봉쇄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의 불이 단지 무기 그 이상이었을까요? 그것이 자연 원소를 거스르는 화학기술, 즉 현대 에너지 전송이나 군사 응용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었을까요? 그리스의 불에 대한 지식이 현대 기술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일까요? 그리스의 불을 둘러싼 비밀은 우리가 고대 무기뿐만 아니라 시간 속으로 사라진 기술 전체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텁시올 유츠강 1795년 한 무리의 도검들이 런던의 왕립 무기고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눈에 띄는 칼이 하나 있었는데 금속 안에 갇힌 액체 연기처럼 일렁이는 독특하고 흐르는 듯한 문양을 가진 곡도였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중동과 인도 전역에서 명성을 떨쳤던 우츠강으로 단조된 것이었습니다. 이 칼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놀라운 강도와 유연성이었습니다. 이 칼날들은 날이 무뎌지지 않고도 유럽의 강철을 벨 수 있었고 부러지지 않고 거의 90도까지 휠 수 있었습니다. 우츠강은 날카로움을 유지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능력으로 전설적이었으며 이는 고대 세계 전사들의 무기로 이상적이었습니다. 이 강철의 비밀은 생산 공정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방법과 달리 우츠강은 철광석을 나무 조각이나 마른 잎과 같은 유기물과 함께 밀봉된 도가니에서 재련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저산소 환경은 정밀한 탄소 흡수를 가능하게 하여 독특한 구조를 가진 고탄소강을 생산했습니다. 우측강에서 볼 수 있는 다마스크 문양이라고 불리는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강철 표면에 새겨진 복잡한 소용돌이와 파도는 단조 과정에서 형성된 탄소 나노 튜브와 탄화물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미세 구조는 강철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유연성을 제공하여 현대 야금하기 생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야금학자들은 동일한 일관성으로 이 공정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전자 현미경과 레이저, 절단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우측강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측강 재현의 난제는 사용된 특정 원자재에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우측강을 만드는 데 사용된 광석에 인도 남부의 특정 광산에서 발견되는 바나듐과 몰리브덴 같은 독특한 미량 원소가 풍부했다고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광산들은 오래전에 고갈되었고 유사한 광석을 사용하려는 현대의 시도들은 강철의 비범한 특성을 재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한 도가니 안에 저산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 식물들이 멸종했을 수도 있어 또 다른 핵심 변수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측강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단조 과정 중 온도나 대기 상태가 아주 조금만 변해도 강철 전체를 망쳐 부서지기 쉽거나 불균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술은 숙달하여 세대로 전수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우측강에 대한 지식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유럽의 산업적 방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고대 기술을 몰아냈습니다. 인도의 대장장이 세대에 걸쳐 전수되던 구전 전통은 상실되었고 영국 식민 지배 시대에 이르러 우측강 제조 기술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현대 야금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측강의 품질을 일관되게 재현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특히 군사 기술과 항공 우주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를 재현하려 시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006년 한 연구팀은 진품 우측강에서 탄화철 나노와이어를 발견했는데 이는 극도로 구체적인 열적 조건에서만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측강을 만든 고대 대장장이들이 현대 과학보다 훨씬 이전에 나노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우측강이 군사용 무기에서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더 강하고 가벼운 재료를 만드는 열쇠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측강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항공우주공학에서 의료 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측강에 대한 지식은 그토록 얻기 어려운 채로 남아있을까요? 이 기술의 억제가 특정 첨단 재료를 현대 세계로부터 숨기려는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타팔트 리비아 사막 유리. 1932년 이집트와 리비아 국경에 걸쳐 있는 그레이트 샌드시, 그레이트 샌드시를 탐사하던 중 영국 지질학자 패트릭 클레이턴은 비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막 바닥 여기저기에는 황록색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자연적인 침식으로 형성된 그 어떤 것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유리 조각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만졌을 때 매끄러웠으며 과학자들이 이전에 마주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질학자들은 현재 리비아 사막 유리로 알려진 이 물질을 3,000평방마일 이상의 지역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을 매료시킨 것은 유리의 희귀성만이 아니라 그 기원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리비아 사막 유리는 98% 이상의 실리카로 구성되어 있어 믿기 힘들 정도의 투명도와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유리와 구별되는 점은 그 독특한 형성 방식입니다. 규사로 유리를 만들려면 온도가 화씨 3000원도, 약 섭씨 1650도 네트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알려진 화산이 없으며 모래를 녹여 유리로 만들 수 있는 극한의 열원인 용암류, 지열 분출구 또는 충돌구 운석구덩이의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명백한 열원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유리가 형성되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지구가 대기권에 진입할 때 극한의 열을 방출한 소행성 폭발이나 혜성의 공중 폭발 같은 우주적 사건에 의해 유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돌구를 남기거나
주변 지형에 가시적인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모래를 녹여 유리로 만들기에 충분한 불타는 폭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는 1908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퉁구스카 사건과 유사합니다. 이 사건은 우주 전체가 대기 중에서 폭발하여 지면에 닿지 않고도 열과 에너지를 방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이 유리는 크리스토발 라이트, 커스타볼 라이트, 나 레샤틀리에 라이트나 라다 라이트와 같이 형성되는데 극심한 열과 압력이 필요한 희귀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들은 강렬한 에너지가 있는 환경에서만 발견되며 이는 리비아 사막 유리의 형성에 단순한 갑작스러운 열 방출 이상의 것이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유리의 미세 구조는 느린 냉각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는 실험실에 인위적으로 제어된 조건에서도 재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과정보다 훨씬 더 진보된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을까요? 리비아 사막 유리는 고대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라오 투탕카멘의 데드마스크에서 이 유리로 조각된 스카라베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재료의 아름다움을 가치 있게 여겼으며 그것이 신비롭거나 심지어 기술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믿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집트인들은 재료에 대한 지식과 진보된 장인 정신으로 유명했지만 그들이 이 유리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단지 장식적인 목적 이상으로 사용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유리의 에너지 전도성이나 다른 특성들에 대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 이후 리비아 사막 유리는 많은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유리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었습니다. 유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은 유물 보호를 이유로 리비아 정부에 의해 군사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성 영상은 이 지역들에서 굴착 활동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10년 넘게 어떤 추가 연구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 기술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재료가 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유리가 고대의 핵 폭발과 같은 사건의 잔해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억제된 진보된 고대 기술의 산물일까요? 리비아 사막 유리의 발견은 고대 문명과 그들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톱 9. 잉카의 그림자 저항 페인트. 1936년 페루의 외딴 유적인 초케키라우를 탐사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이끼와 잔해층 아래에 묻혀있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거친 고산지대에 햇빛과 계절적인 비에 노출되었던 태양 신전의 내부 벽에는 여전히 선명한 진홍색, 황토색, 그리고 푸른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을 그토록 경이롭게 만든 것은 이 색상들이 퇴색되지 않고 견뎌냈다는 점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는 일반적인 안료와는 달랐습니다. 페인트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안데스 산맥의 강렬한 조건 속에서도 생생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료가 아니라 기술적인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나중에 안데스 화합물, 레드 와우로 명명된 이 페인트는 실리카 기반 매트릭스에 부유하는 유기 및 무기 결합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독특한 점은 미세한 생물 기원, 실리카 입자의 존재였습니다. 식물재로 만든 이 유리 같은 구조는 햇빛을 확산시키고 자외선이 페인트를 분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페인트의 그림자 저항성을 부여하여 극한의 기상 조건에 수세기 동안 노출되었음에도 그 선명함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이 발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유형의 페인트가 미생물의 성장에도 내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험실 조건에서 곰팡이, 배양균은 고습도 환경에서도 페인트를 뚫지 못했습니다. 페인트의 결합제는 지역 식물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나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아마도 이후 소실된 방법으로 가공되었을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잉카인들이 이 페인트를 만드는데 신성한 태양 식물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제사장들의 지식을 통해 세대에 걸쳐 전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1981년 스위스의 페인트 제조업체들과 페루 문화 당국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이 안료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연구 끝에 재현에 성공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직후 리마 국립기록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원래의 페인트 샘플 여러 개가 분실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실종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행정상의 오류였지만 사건은 조용히 종결되었고 수석연구원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신비로운 안료를 둘러싼 침묵은 궁금증만을 더했습니다. 더 최근인 2010년 위성 영상은 푸마키리와 빌라본바 통로 같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들에서 유사한 잔류 색채를 가진 다른 안데스 구조물들을 밝혀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후 문화 보존을 위해 봉쇄되었으며 독립적인 연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유적지들은 세상으로부터 숨겨지고 있는 것일까요? 잉카인들은 이 특별한 안료로 무엇을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잉카의 태양 숭배자들이 이 페인트를 빛 조작의 더 넓은 시스템이나 심지어 신성 기하학의 일부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페인트의 특성은 그것이 더 큰 기술적 또는 영적 체계의 일부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축정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잉카인들이 고대 문명으로서 가능하다고 믿었던 수준을 훨씬 앞지르는 재료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잉카인들이 현대의 합성 폴리머를 사용하지 않고도 햇빛, 습기, 곰팡이, 그리고 부패에 저항하는 페인트를 개발했다면 이는 그들이 현대 문명보다 훨씬 이전에 진보된 화학과 재료과학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재료에 대한 지식이 의도적으로 소실되었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획기적인 기술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는 것일까요? 이 고대 페인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잉카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혹은 현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또 다른 기술이나 혁신을 가지고 있었을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타프셴, 중국의 유연한 유리석이 14년 신나라 왕망 황제의 치세 동안 황실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후 수세기 동안 혼란과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장인이 황제에게 독특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바로 유연한 유리로 만든 술잔이었습니다. 이 재료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대신 휘어졌으며 작은 망치로 모양을 다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는 유리에 흥미를 느낀 황제는 장인에게 제조법을 물었습니다. 장인이 비밀을 밝히기를 거부하자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장인은 처형되었고 그의 작업장은 파괴되었습니다. 유연한 유리를 만드는 비밀은 소실되었고 현대 기술이 이와 밀접하게 닮기 시작하기 전까지 자취를 감춘 듯 보였습니다. 유연한 유리에 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신화나 황실 연대기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여겨졌으며 많은 이들에 의해 가공의 이야기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현대 기술 기업들은 스마트폰에서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윌로우 글래스, 나 고릴라 글래스, 고릴라 글래스와 같은 재료의 형태로 유연한 유리를 선보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현대적인 유리가 고대 문헌에 묘사된 특성들, 즉 깨지지 않고 휘어지며 놀라운 강도와 유연성을 가진 유리라는 점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유연한 유리 샘플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중국의 고대 수도인 낙양과 장안에서 분류하기 힘든 초기 유리 파편들을 발굴했습니다. 이 파편들 중 일부는 오늘날 연구소 등급의 붕규산 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희귀 알칼리 금속과 붕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1919년 중국 과학원은 취성을 줄이고 내열성을 높이는 화합물인 규산 리튬 수치가 높은 파편을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규산 리튬은 유연한 유리의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신비롭게도 철회되었고 영어로 번역되지도 않아 이 고대 기술의 비밀은 묻혀버렸습니다. 초기 한나라 시대의 조정 문서에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투명한 돌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는데 이는 유연한 유리와 기묘할 정도로 유사한 묘사입니다. 장인이 처형된 후 이러한 언급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침묵하게 된 것일까요? 유연한 유리에 대한 이 잃어버린 지식은 고대 중국인들이 현대 화학과 물리학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재료과학에서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08년
중국 재료공학계 내부의 수후 인근의 무덤 유적지에서 고대 실리카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백서가 유포되었습니다. 이 백서는 균열 없이 최대 12도까지 휠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유연한 유리처럼 구조적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샘플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서는 유통이 중단되었고 그 주제는 더 이상 탐구되지 않았습니다. 유연한 유리에 대한 지식이 시대를 훨씬 앞선 기술적 도약을 의미했기에 억제된 것일까요? 오늘날 유연한 유리를 생산하려면 고대 중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정밀한 열처리, 화학적 도핑제, 그리고 클린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나라의 장인이 오늘날 우리가 가진 현대적인 도구 없이 그토록 놀라운 재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지식은 장인의 처형과 함께 사라져 세월 속에 묻힌 것일까요? 아니면 재발견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일까요? 유연한 유리의 이야기는 고대 문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했음을 시사하는 훨씬 더 큰 기술적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놀라운 재료를 되돌아볼 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과거의 문명들은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했다는 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다를 견뎌내는 콘크리트부터 강철보다 강한 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재료들은 현대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가 단지 재료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는 지식을 의도적으로 억제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세월의 모래 아래 여전히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러한 발견들은 역사를 통틀어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재료와 방법의 상실은 단지 문화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기술을 대중으로부터 숨기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식의 억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대 발견들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가능성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더 신비로운 발견들을 위해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역사의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